보성이는 네 결혼식도 아니고 네 아들 결혼식에도 부산에서 기차 타고 간 놈이야. 그런데 그런 친구가 죽었다는데 뭐? 부산까지 어떻게 오냐고? 왜 너한테만 그러냐고?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이 있냐? 허참.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놈이랑은 이제 친구 안 한다고. 우리 아들 결혼식 때 10만 원만 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냐.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말이야. 본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외롭게 치르는 거야. 죽으면 끝이잖아. 어차피 마지막인데 누가 가서 부조금 내겠어. 이건 미친놈이구나. 부조금 내려고 장례에 가? 너는 친구가 죽었다는데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딴 말이야. 어차피 죽었으니까. 이제 네 경조사에 오지 못하니까 챙길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 받아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 받아먹을 것도 없는데 부조는 하긴 했냐?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보성이 그놈이 얼마나 너를 챙겼는데. 너희 자식들 넷 결혼했을 때, 돌잔치 했을 때, 너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네 장례식에 안 간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다른 놈들도 다 본인 상이라고 안 갔다고. 말을 말자. 너는 나 죽으면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말아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임두석 씨입니다. 임 씨는 70평생의 인간관계를 최근에 전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50년 넘게 이어온 오래된 인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 알게 된 새로운 인연들이었죠. 특별히 사이가 틀어질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조사를 치르게 되며 깨달은 바가 무척 컸습니다. 그리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깨달음은 더욱 커졌죠. 누구 결혼한대요? 아내가 임 씨의 손에 들린 청첩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철용이네 막내 아들. 아이고 드디어 다 보내나 보네. 벌써 손주 장가 보낸 사람도 있는데. 그러게 말이야. 임 씨의 50년 지기 친구, 철용의 늦둥이 막내 아들이 최근에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같이 가지. 에이 뭐하러 둘이 가요? 혼자 다녀와요. 요즘엔 여럿이 가도 욕먹는데요. 뭐? 아니 왜 욕을 먹어? 여럿이 가면 여럿이 축하해 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내 친구가 결혼식에 가족들 데리고 갔다가 글쎄 욕을 한 바가지 먹었대요. 돈 조금 내고 여럿이서 밥 먹었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당신만 다녀와요. 괜히 기분 나쁜 소리 들을 필요 없지. 친한 친구니까 축의금 넉넉하게 하고. 젊은 시절부터 알아온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아, 그놈이 자식이 넷이고 나는 하나인데 그놈한테 축의금 주느라 거덜나겠네. 그래도 친구한테 좋은 일 있는 걸 축하해 주는 게 중요하죠. 돈이 중요한가? 임 씨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는 축의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땐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70세가 넘어서도 임 씨는 경조사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편이었습니다. 알았어. 말 안 해도 넉넉하게 주려고 했어. 그래서 철용의 아들 결혼식이 있을 때 임 씨 혼자서 갔습니다. 임 씨가 사는 곳에서 차 타고 1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이 좀 더 걸릴 듯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해. 고마워. 오느라 고생했네. 임 씨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철용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간이 임 씨의 다른 친구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용이 먼저 결혼시킨 자식 셋의 결혼식을 떠올려 보면 사실 그리 많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과는 또 다르겠죠. 인간관계도 나이가 들매 따라 점점 좁아지니 말이죠. 어째 네 손님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게. 다 연락했는데도 바쁘다고 안 오네. 끝물이다 이거지 뭐. 그래도 진짜 축하해 줄 사람들만 오면 되지 뭐. 아, 그래도 뿌린 것들은 다 거둬야 할 텐데. 나쁜 놈들이 많어. 임 씨는 몇몇 눈에 띄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가까이 살면 소주라도 한잔하겠지만 임 씨 또한 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해서 아쉬웠습니다. 그중 가장 멀리서 온 친구는 보성이라는 친구였는데 한때는 임 씨 그리고 철용과 함께 삼총사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내가 하룻밤 자고 가면 좋을 텐데 일이 있어서 아쉽네. 아, 그러게 왜 그렇게 먼데 살아? 그러게 말이야. 맘대로 오가지도 못하네. 부산에서 장사를 하며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누구보다도 경조사를 잘 챙기는 친구였죠. 친구들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오가기가 쉽지 않을 듯 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내려가? 그래야 돼. 요즘 식당이 어려워서 쉬는 날도 없이 문 열어. 아이고, 그러다 병나? 일도 쉬엄쉬엄해. 병은 벌써 났는지 안 아픈 곳이 없네. 나이가 나이잖아. 허리나 무릎 이런 데 아픈 건 양반이고 가슴께도 좀 아픈 것 같고. 병원 가봐야지. 나이 들면 병원이랑 제일 친해야 된댔다. 근데 너는 한두 시간 있다가 내려가려고 그 먼 길을 왔어? 아, 친구 아들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서 축하를 해줘야지. 임 씨는 엄지를 치켜 올렸습니다. 삶이 팍팍한 와중에 친구의 경사를 축하해주러 먼 길을 달려온 보성이 참 대단해 보였죠. 그런데 철용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다음날 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와줘서 고마워. 아, 그런데 축의금을 뭐 그리 많이 넣었어. 그래도 절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넉넉하게 넣는다고 넣었습니다. 아, 마지막이니까 많이 했지. 아무튼 고맙다. 그래, 아참. 보성이랑도 얘기 좀 했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대화도 많이 못하고 보냈네. 나중에 다시 한번 봐. 한보성 그놈이랑은 이제 안 봐. 갑작스레 열불을 내는 친구의 임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둘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놈이 사람을 놀리는 건지 참. 아, 왜 그래? 보성이 그놈이 축의금을 얼마 했는 줄 알아? 임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를 했는지는 몰라도 축의금 때문에 50년 지기 친구를 다신 안 본다고 한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아, 글쎄 꼴랑 10만 원 했더라고. 10만 원? 그래.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이야. 우리 삼총사가 말이야. 축의금 10만 원이 말이 돼? 철용은 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씩씩대는 입김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임 씨는 그런 철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어디야? 그러기가 쉬워? 부산에서 결혼식 때문에 그날 왔다가 그날 내려갔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만 원은 너무하잖아. 우리 아들 회사 동료도 10만 원씩 하는데 말이야. 임 씨는 그런 친구를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보성이가 요즘 식당이 잘 안 된다고 힘든 것 같더라고.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축하는 전화로 하고 그 차비로 축의금을 내야지. 밥까지 먹고 갔잖아. 그럼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10만 원은 서로 안 친한 사람끼리도 하는 금액 아냐? 10만 원을 강조하며 분개하는 차룡의 말을 들으며 임 씨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보성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던 입장에서 차룡이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축하해 주러 왔잖아. 그래도 그게 뭐냐고. 아, 그래 1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이었어. 뭐 누구 놀리는 것 같잖아. 우리 마누라가 보고는 잔소리가. 하지만 임 씨는 그 금액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든 와중에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 축의금을 낸 보성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축하해 준 친구가 이렇게 뒤에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꿈에도 모를 보성이 안쓰러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12만 원을 줘. 나이가 몇인데 힘들다고 부조를 그렇게 해.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오고 20만 원 주는 게 더 좋은가? 그게 아니고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거지 내 말은. 그동안 차룡이 아들, 딸 넷을 결혼시키는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왔던 친구를 축의금 때문에 흉보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임 씨가 무어라 말을 해보았지만 차룡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저 축의금 많이 낸 임 씨는 좋은 친구, 조금 낸 보성은 절교. 이렇게만 생각하는 듯 했죠. 더 이야기해봤자 훈계만 하는 듯해서 대화를 끝맺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무언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주변에서 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차룡이 험담을 하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었죠. 보성도 자식이 둘이다 보니 주고받은 금액을 따지자면 차룡이 크게 손해를 봤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축하해 주러 왔다가 괜히 욕만 먹고 있는 친구를 보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챙긴다고 전부가 아니구나 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반년쯤 뒤에 임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지금 메시지가 왔는데. 무슨 메시지요? 임 씨가 말을 잇지 못하자 아내가 임 씨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한보성 본인상? 어머나, 부산 사는 보성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니 자주 듣는 소식이었지만 얼마 전에 봤던 50년 지기 친구의 부고는 임 씨를 넉넉해 했습니다. 아니 건강이 안 좋았나? 지난번에 결혼식에 왔다면서요. 왔지. 그때 가슴팍이 어쩌고 하긴 했어. 근데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나? 임 씨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일만 하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나 싶었습니다. 인생이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부질없었습니다. 부산에 가야겠네요.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임 씨는 아내와 함께 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에는 아내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건강 잘 챙겨요. 약 잘 먹고. 요즘 자꾸 누가 죽었다 어쨌다 소식이 많아서 무섭네. 그러게 말이야. 보성이 그놈도 그냥 봤을 때는 건강이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그리고 부산에 도착해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지난번 차룡의 아들 결혼식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당연히 장례와 결혼식은 분위기가 같아선 안 되겠지만 조문객이 몇 되지 않아 특히나 고요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임 씨와 아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나 싶었죠. 임 씨와 함께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하나같이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철용 씨는 왜 안 왔지? 연락 안 해봤어요? 당연히 올 줄 알고 연락 안 했지. 그 뒤로도 임 씨가 한참을 자리를 지켰지만 아는 얼굴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부고 메시지를 받았다면 다른 친구들도 받았을 텐데 희한한 일이었죠. 슬픔에 잠긴 친구의 가족들에게 차마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임 씨는 한참을 있어도 결국 아는 얼굴 하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을 나온 임 씨가 친구 철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연락 못 받았어? 무슨 연락? 보성이 말이야. 목소리를 들으니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직 출발 안 했어? 나는 못 가. 뭐? 뭐 돈다니? 허리가 영 아파서 말이야. 어딜 돌아다니질 못하겠네. 뭐? 입원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입원도 안 했고 집에서 쉬면 나을 정도면 장례식장에 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란 소리였으니 말이죠. 그래서 안 온다는 거야. 그래. 못 가는 대신 부조는 했어. 그걸 말이라고 해? 다른 놈들도 안 왔어. 그런데 철용이 너까지 안 올 줄은 몰랐다.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다른 놈들도 안 갔다며. 부산까지 어떻게 가라는 거야? 보성이는 네 결혼식도 아니고 네 아들 결혼식에도 부산에서 기차 타고 간 놈이야. 그런데 그런 친구가 죽었다는데 뭐? 부산까지 어떻게 오냐고? 왜 너한테만 그러냐고?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이 있냐? 허참. 내가 그때 말했잖아. 한보성 그놈이랑은 이제 친구 안 한다고. 그놈이 우리 아들 결혼식 때 10만 원만 한 놈이야. 철용도 자신의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말이야. 본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외롭게 치르는 거랬다. 죽으면 끝이잖아. 마지막인데 누가 가서 부조금 내겠어. 임 씨는 기가 막힌 나머지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이건 미친놈이구나. 부조금 내려고 장례에 가? 너는 친구가 죽었다는데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딴 말이야. 보성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 경조사에 오지 못하니까 챙길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 받아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 받아먹을 것도 없는데 정말로 부조는 하긴 했냐? 그러자 철용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으로도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보성이 그놈이 얼마나 너를 챙겼는데. 너희 자식들 넷 결혼했을 때, 돌잔치 했을 때, 너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네 장례식에 안 간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다른 놈들도 다 본인 상이라고 안 갔다고. 임 씨는 말을 말자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철용이 괘씸해서도 그랬지만 보성의 장례가 임 씨 자신의 미래인 듯해서 더욱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죽음 자체도 허무한데 죽음 후에 벌어지는 일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들이 더 허망했습니다. 보성이 이 꼴을 못 보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그 이후로 철용과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용 말고도 다른 친구들과도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철용의 말처럼 나무랄 사람은 철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너무 부질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임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시다가 94세의 나이로 눈을 감으셨죠.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슬픔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편안히 가셨어요. 알아, 그래도 속이 쓰리다. 허무하고. 임 씨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장례 절차를 밟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연락은 다 돌린 거 맞아요? 그럼 올만한 사람들한테는 다 보냈지.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 씨가 그토록 부지런히 경조사를 다녔지만 정작 임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찾아오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서로 오가며 주고받는 것이 경조사인데 임 씨가 준 것은 많았지만 다시 되돌려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래서 먼저 주면 손해라는 말이 나왔겠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메시지를 보고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사람들은 성의조차 없었습니다. 철용이 했던 말처럼 이제 더 이상 주고받을 것이 없다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인생사가 다 이런 것인지 또다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장례 내내 그랬습니다. 마땅히 왔어야 할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하네요. 그렇게 결혼식이고 뭐고 그렇게 불러대던 사람들이 아내도 속상해했습니다. 내가 특히 주변을 잘 못 챙겼나 보다. 그럴 리가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했어요. 그냥 젊었을 때랑 다른 거겠죠.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지난번에 내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결혼식이며 장례식이며 그런데 안 간다고. 나이 들어 수입도 줄었는데 돈 나가는 것도 아깝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식들 결혼 다 시켰으니까 이제 그런데 다닐 이유가 없다고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챙기는 사람만 바보다 이거지 뭐. 진짜로 그런가 보다. 몰랐던 우리가 바보였나 보다.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의미 없이 아무나 와서 돈 내고, 또 나는 갚으러 가고, 또 이 사람은 얼마 줬나? 그러면 나는 얼마를 줘야 하나? 머리 아프다 아파.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런다고 우리 어머니가 더 편히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럼 아무 데도 안 다니게요? 아, 죽을 때 다 돼서 그런 데 다녀서 뭐하나? 참 인생사가 그러네. 그러게 말이야. 한때는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서 기쁨도 슬픔도 모든 걸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알던 사람들, 같이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 은퇴 후에도 서로 왕래하며 지냈던 사람들. 그런데 나이가 드니 이기적으로 변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요즘 들어 많은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일이 있을 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된다더니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부조를 한 사람들은 따로 챙겨서 갚아야겠지만 연락 온 사람도 적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도 적었습니다. 임 씨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다툼을 했던 철용은 끝내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임 씨도 그가 올 것이라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다면 나았을 텐데 꼭 연락을 해서 사람 복장을 뒤집어 놨죠. 이놈이! 임 씨는 황당해했습니다. 계좌에 찍힌 5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성금한 사람은 철용이었습니다.
임 씨가 입금 내역을 확인하자 띠링하고 문자 메시지가 이어서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에 오지 못했으니 5만 원만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숨은 뜻이 쉽게 파악이 됐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으니 5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었겠죠. 차라리 메시지라도 안 보냈으면 그래도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신경을 썼구나 했을 텐데 메시지 하나에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임 씨는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지겨웠습니다. 자신도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그놈의 장례, 그놈의 결혼식, 그놈의 돌잔치는 1년에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임 씨도 이런 건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가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것이 속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있어도 누구도 부르지 않으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경조사에도 갈 일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청산하다 보면 자신이 죽을 때쯤은 갚을 빚도 하나 없는 홀가분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다 소용없어질 일들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차룡이 막내 손주 돌잔치 초대장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이놈 이거 진짜 이상한 놈이네. 왜요? 지난번에 철용이 막내 아들 결혼했잖아. 알죠. 당신도 갔다 왔잖아요. 그 애기가 돌잔치 한다고 초대장을 보냈네. 원래 할아버지 친구도 가나? 가긴 뭘 가? 돈 보내라고 연락한 거겠지. 아이고, 참 희한하네. 아, 참.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부조했다면서요? 그건 돌려줘야지. 됐어. 얼마 보내고 얼마 받았고 더럽게 따지는 놈인데. 그렇게 치면 내가 여태 준 게 훨씬 많으니까 안 줘. 그래도 뒤에서 또 당신 험담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다 늙어서 그런 게 뭐가 무서워? 그러고는 말아버렸습니다. 축하한다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손주의 돌잔치를 할아버지에게 축하할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돌잔치 날짜가 며칠 지난 뒤 차룡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냈지? 지난번에 부조금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몇 달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답장을 왜 안 보냈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거야. 임 씨가 그렇게 말하자 차룡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전화한 거야? 그러자 침묵이 길어졌죠. 너 왜 우리 손주 돌잔치 때 연락도 안 했어? 본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못 봤어? 봤지? 한 달 전쯤 왔던 문자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후에 연락도 하지 않았죠. 황당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손주 결혼식, 증손주 돌잔치에까지 연락할 듯 했습니다. 임 씨는 예전 손주 돌잔치 때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인들이 오면 왔지. 할아버지의 지인까지 돌잔치에 참석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차룡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 임 씨가 말을 잇지 못하자 차룡이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 부조금 받았잖아. 그러면 너도 와야 할 거 아니야?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5만 원을 왜 갚지 않느냐였죠. 사실 그 돈을 떠올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질 줄은 몰랐죠. 참 5만 원만 주면 되는 거야? 임 씨는 황당했지만 5만 원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씨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기분이 나빴는지 차룡이 화를 냈습니다.
너 평생 나 안 보고 살 생각이야? 보성이 장례식 안 간 것 때문에? 뭐가 문제야? 그것 때문만인 줄 알아? 일일이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 너는 어차피 중요한 게 돈이잖냐? 5만 원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에 나 부르지 마라. 임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철용도 열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만한 사이야. 왜 이렇게 정이 없어? 정? 네가 언제 정 따졌냐? 돈 따졌지? 너는 친구도 아니야, 임마. 네가 지난번에 그랬지. 꼴랑 10만 원도 안 하면 안 보고 지내고 만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너는 5만 원 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친구도 아니지 않냐? 뭐야? 이제 앞으로 안 본다 이거지? 그래, 좋다. 너는 나 죽어도 절대 오지 말아라. 나도 너 죽어도 안 갈 테니까. 본인상은 원래 외롭게 치르는 거라면서. 가긴 뭘 가냐? 임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진정으로 위해줄 수 없는 인간관계라면 끝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철용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고 투자의 의미로 경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럴 필요가 없는 듯 했습니다. 젊어서는 받을 기회가 많겠지만 나이 들수록 투자한 만큼 거둬들이지 못할 것은 아주 명백했으니 말이죠. 누가 올까 말까 얼마를 줄까 전전긍긍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참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일인 듯 했습니다. 임 씨는 그날 이후로 어떤 경조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갚을 것이 있다면 계좌로 송금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오지 않으면 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갈등이 생길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안 불러요? 장례식장이 너무 조용하면 어떡해요? 그건 당신이 하잔 대로 하고. 근데 우리 가족이 있잖아. 진짜 슬퍼해 줄 사람만 있으면 되지. 나 죽으면 부르지 마라. 누군가는 삭막하다고 하겠지만 임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의미 없는 의무로부터 해방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철용이나 다른 친구들로부터 가끔씩 연락이 왔습니다. 보나마나 또 무슨 일이 있으니 참석해라 하는 연락이겠죠. 하지만 임 씨는 그런 연락들을 덮어두었습니다. 그 많은 경조사를 치르며 걸러냈던 인간들이었으니 말이죠. 아니, 너 에어컨은 왜 자꾸 끄는 거야? 어머니가 아들네와 합가해서 산지 1년. 나가면서 자꾸만 에어컨을 끄는 아들 며느리. 아, 별로 안 더운 것 같아서 껐죠. 지금 시원하지 않아요? 그건 여태 켜고 있었으니까 시원한 거잖아. 한여름에 어떻게 에어컨을 끄고 살아? 아, 낮에 더우세요? 밤새 켜놓고 있으니까. 낮에 좀 꺼도 괜찮을 줄 알았죠. 그렇다 쳐도 말이야. 근데 너희가 집에 오면 다시 켜놓잖니? 주말에 너희가 집에 있을 땐 낮에도 내내 켜놓고. 너도 더우니까 켜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여럿이 있는 거랑 혼자 있는 거랑 좀 다르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별로 안 덥지 않나. 찬 기운이 남아있으니까. 뭐? 찬 기운? 잠깐만 꺼도 더워서 청소도 못해.
가스불 켜고 요리도 해야 하는데 몰랐죠. 근데 그렇다고 집에 사람도 없는데 24시간 켜놓는 건 너무 낭비 아니에요? 집에 혼자 있는 나는 사람이 아니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박유실 씨입니다. 손주를 봐주기 위해서 아들네와 합가를 했던 박 씨. 아들과 며느리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합치기 전에도 고민이 많았지만 힘들다는 아들 내외를 위해서 박 씨가 한 발짝 양보를 했죠. 따로 살던 가족이 갑자기 함께 살게 되면 적응 과정이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사소한 일로 서러워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운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겨도 서로 좀 참으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박 씨 자신의 잘못이었죠. 박 씨는 아들이 하나였습니다. 39세 정필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애지중지 키운 것은 말해봐야 입 아픈 것이었고 아들이 40이 되어서도 자식을 향한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오래전 사별한 박 씨는 홀로 아들의 신혼집과는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소소한 일거리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죠. 부유하진 않아도 말년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노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래요. 어머, 그러니? 아들이든 딸이든 너무 예쁘겠어.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이 소식을 전해온 아들 내외. 요즘엔 애를 안 낳는 부부도 많다고 그러더라. 이해는 돼요. 일하면서 애 키우기 힘들기도 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다들. 그렇지. 그래도 자식 키우는 기쁨이 있어. 엄마는 손주 생기니까 좋죠? 그럼 좋지. 근데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애기 태어나면 엄마가 애 좀 봐줘요. 둘이 일하면서 애까지 키울 자신이 많이 없네요. 곧 태어날 아이를 돌봐달라는 아들. 하지만 박 씨와 아들네 집은 거리가 그리 가까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박 씨가 운전을 하지 못하니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근데 좀 멀어서 그게 될까? 주말에 가끔씩 봐줄 수는 있는데. 그럼 이참에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때요? 박 씨는 예상치 못한 아들의 말에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불편할까봐 아들네 집에 온 것도 손에 꼽혔습니다. 그러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그런 건 생각해보질 않아서. 엄마 어차피 집에서 쉬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죠, 뭐. 정민이도 오케이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네, 어머니. 둘 다 일해야 하니까요.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애도 봐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걸 질색하던데 웬일인지 며느리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만 박 씨 혼자 걱정스러웠죠. 그래도 같이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지. 너희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그냥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애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고 할게. 그러자 아들이 황당해했습니다. 남들은 다 합가하고 싶어 하는데 왜 엄마만 싫어하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박 씨는 선뜻 아들의 제안을 수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잘했어. 난 솔직히 좀 반대야. 왜? 다들 자식들이랑 합가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렇다던데 우리 아들이? 주변에서도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거야 옛말이지. 난 절대 안 할 거야. 합가하면 며느리들만 벌벌 떠는 줄 아는데 정작 벌벌 떨 사람은 부모지. 그거 뒷바라지 하다가 애들 커서 도움 안 필요해지면 쫓겨난대더라. 뭐? 설마 그런 자식들이 있어?
있지? 왜 없어? 건너 건너 들으면 열었대. 만약 상황이 정글해서 꼭 합가를 해야 한다면 집은 절대 팔지 말어. 알겠지? 나중에 돌아올 때는 남겨놔야지. 이런저런 소문을 좋아하고 오지랖 넓은 이웃이지만 박 씨도 그녀의 말이 영 틀린 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불편할 것만 생각했지. 나중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박 씨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합가하지 않기로 한 것이 다행인 듯 했습니다. 박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아들도 더는 설득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낳아서 키워보기로 했죠. 그리고 박 씨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아들네는 아이를 낳았고 며느리가 휴직을 하고 한동안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백기를 들었죠. 엄마, 이렇게 해서는 애엄마 복직도 못해요. 너희 회사도 애 낳으면 쉴 수 있잖니? 요즘엔 남자들도 다 할 수 있다던데. 그리고 엄마가 자주 가잖아. 아니, 제가 어떻게 집에서 혼자 애를 보냐고요. 아들이 지친 투로 말했습니다. 그럼 사돈네는 뭘 하시든? 좀 못 도와주신대? 더 가깝잖아. 장모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엄마도 일하긴 해. 엄마는 알바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줄게요. 아니, 엄마, 힘든데 좀 도와줄 순 없어요? 못 도와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서로 불편하지 않게 잘 지내면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아들의 하소연에 박 씨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네도 도움을 못 준다는데 자신까지 그럴 수는 없었죠. 알았다.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야. 정말요? 아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아들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들은 조언을 참고해서 집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이해되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사는데 집은 왜 안 팔아요? 차라리 그거 팔아서 좀 더 넓은 데로 가는 게 이득이지. 아니야. 그건 엄마가 천천히 할게. 애기가 아직 어리니까 더 큰 집은 굳이 필요 없잖아.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떠올려 보아도 박 씨가 살면서 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는 마주칠 시간이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제외하고는 많지는 않았지만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이까지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무척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걸 아들 며느리가 맞벌이하면서 해야 했을 생각에 합가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합가한 지 1년 정도가 되자 그 일도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면서 낮 시간 동안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든 것이 조금 덜해졌을 수는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까지 수월해진 것은 절대 아니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을 하고 손주도 어린이집에 있는 낮 시간에는 박 씨는 청소를 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린 어느 날,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돌아다니며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점심시간 때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너 이 시간에 왜 집에 왔니? 아침에 뭐 두고 간 게 있어서요. 멀진 않아도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점심은 걸러야 하니 며느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나한테 가져다 달라 그러지. 왜 밥도 안 먹고 이 시간에 왔어? 제가 확인하고 가져가야 할 서류라서요. 며느리가 안방에 들어가더니 웬 종이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박 씨는 서둘러 냉장고에서 요기할 것을 찾았죠. 애미야.
잠깐 기다려봐라. 이거 챙겨줄 테니까 가면서 먹어. 저 지금 빨리 들어가 봐야 해요. 1분만 기다려봐. 금방 비닐에 넣어줄게. 아침에 삶아놨던 계란과 과일 몇 개를 비닐에 넣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배 안 고파요. 알아서 할게요. 저 지금 나가요. 늦어요. 박 씨가 다급하게 거실로 나가보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도 좀 챙겨 먹어. 알았지?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음식들을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는 하던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아이가 돌아오면 기어다닐 바닥도 걸레로 열심히 문지르고 있는데 땀이 턱을 타고 주르륵 흘렀습니다.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진 땀방울을 보고는 박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덥지? 폭염주의보가 내렸다더니 실내도 이렇게 덥나 싶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에어컨이 켜져 있었는데 이상하게 땀이 날 정도로 후덥지근했습니다. 어라, 에어컨이 고장이 났나? 이제 보니 에어컨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에어컨으로 다가가서 다시 전원 버튼을 눌러보니 띠리링 하고 다시 켜졌죠. 에이, 뭐야. 고장 난 줄 알았네. 이게 왜 꺼져 있지? 박 씨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진 않았죠.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아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애기 간식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과일 말린 거라서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밖에 안 줬어. 그래도 주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먹이고 키우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말린 과일을 하나 주었더니 며느리가 박 씨를 나무랐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태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습니다. 그건 옛날이나 그렇고요. 요즘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제 말대로 하세요. 박 씨가 며느리에게 종종 듣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가 아이를 돌보는 방식, 살림을 하는 방식이 자신의 의견과는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박 씨도 나름대로 며느리에게 의견을 이야기해 보았지만 이제는 그저 며느리 하자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야 서로 평화로웠습니다. 꼭 며느리와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달에는 생활비를 좀 더 줘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지난달에도 좀 더 드렸는데. 이런 것이 참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면 박 씨는 자신이 파출부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용품이나 식재료 등을 사다 보면 아들이 주는 생활비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씩 받아서는 생활비로 지출하면 끝이었습니다. 입이 네 개니 그 정도만 하더라도 풍족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아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길 원하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 차 새로 산 것 때문에 좀 빠듯해서 그래요. 얼마 더 필요하신데요? 며느리 차가 오래돼서 이번에 바꾸게 되었는데 지출이 늘다 보니 아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듯 했습니다. 박 씨도 이 부분이 참 곤란했는데 이런 박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도 한 소리 했습니다. 언니, 그 정도 받고 어떻게 살아? 그럼 언니는 용돈도 따로 안 받는 거야? 원래는 그것도 다 합쳐서 그 정도 받기로 한 거지. 근데 뭐 용돈은 무슨. 매일 집에만 있는데 생활비 받은 걸로 먹고 싶은 거 해서 같이 먹는 거지 뭐. 어머머,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언니는 일도 안 하고 거기 들어가서 뒷바라지 해주는데. 아들이 너무했네. 그런 건 좀 알아서 챙겨줘야지. 애들도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겠어? 거기다가 내 용돈까지 챙겨달라고는 차마 말이 안 나오더라. 그런다고 애들이 고마워나 할까?
언니 밥그릇은 언니가 챙겨야지. 왜 그래? 맹추같이? 그래서 나도 애기 좀 더 크면 다시 나오려고 생각 중이야. 그래도 네 말 듣고 내가 집 안 팔고 뒀잖아. 뭐 그건 잘했네. 애도 점점 커가니 무엇이 다 못마땅하고 불편한지 투덜거리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안 그래도 합가한 것에 대해 회의감이 생기던 참이었습니다. 일부러 눈치를 주는 건지 자신이 괜히 눈치를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도움 줄 것 다 주었으면 다시 제 생활을 되찾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았죠. 앞으로 길어도 반년 정도만 더 도와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금 서운한 게 있어도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서운한 것은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이 워낙 덥다 보니 잠잘 때도 약하게나마 거실 에어컨을 켜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로 잠을 잤고 내내 에어컨을 켜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해가 뜨니 집안이 점점 달구어졌습니다. 새벽 내 낮춰놨던 에어컨 바람을 세게 켜놓고 출근 준비를 했죠. 저희 출근할게요. 오늘 일찍 퇴근해요. 애는 제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올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박 씨는 식탁을 치우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소리가 들리기 전에 띠리링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 며느리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아무래도 띠리링 소리가 마음에 걸려서 거실로 나와보자 에어컨이 가동을 멈추고 바람구멍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은 신발장 위에 있었죠. 아무래도 에어컨이 자동으로 꺼진 것이 아니라 아들이든 며느리든 나가면서 끄고 나간 듯 했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계절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의아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돈돈거리는 것이 아끼기 위함인지 아니면 박 씨에게 눈치를 주기 위함인지 더워서 집안일을 어떻게 하라고.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던 거구나. 박 씨는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이전부터도 느꼈지만 자신이 아들 내외를 도와주러 온 부모가 아닌 돈 받고 일하는 부모나 파출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낮에 혼자서 에어컨을 틀고 있는 것조차 아까운 것이 아닌가 싶었죠. 그래, 애들 돈 버느라 힘든데 아껴야 잘 살지. 에어컨을 다시 켜고 있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점심때가 되어 해가 중천에 뜨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아무리 아껴야 잘 산다지만 최고 기온이 35도, 36도에 육박하는 여름의 날씨는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일할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대충 마치고 나서 쉬고 있던 박 씨는 괜히 시계를 힐끔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다 되어가자 괜히 신경이 쓰였죠. 그렇게 앉아있던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에어컨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원을 꺼버렸죠.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에어컨 하나 마음대로 못 켜나 싶었습니다.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0분 뒤에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오자 서러운 것이 아닌 황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앞에서 만났는지 어쨌는지 손주와 함께 아들과 며느리 모두 같이 들어왔습니다. 왔니? 어서 씻어. 밥 차려놨어. 네. 띠리링.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에어컨 소리. 아들이 넥타이를 풀며 에어컨 리모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있을 때는 켜고 박 씨 혼자 남겨지면 꺼버리는 아들의 행동에 말이죠. 아끼기 위해서 껐으면 자신들이 퇴근해서도 끄고 있는 게 맞을 텐데
그리고 해가 져서 기온도 낮보다는 훨씬 낮았습니다. 그저 박 씨에게만 아까웠던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박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는 채로 에어컨 온도만 낮추었죠. 낮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집에 오는 일은 거의 없고 직접적으로 에어컨을 켜라 켜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습니다.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 따지기도 우스워 보일 듯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주말이 되었을 때는 박 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동물원 정말 안 가실 거예요? 날도 더운데 집에 있을게.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자는 아들 내외. 박 씨도 바람을 쐬고 싶기는 하지만 이 더운 날 따라가봤자 애기만 데리고 다니다 홀로 땀범벅이 될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가며 또다시 에어컨을 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 에어컨은 왜 끄는 거야? 이번엔 박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고 있었다지만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아들의 행동이 분명했고 그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아, 별로 안 더운 것 같아서 껐죠.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월 한여름이었습니다. 새벽에도 에어컨을 켜고 자는 마당에 대낮에 덥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꽤 시원하지 않아요? 그건 여태 켜고 있었으니까 시원한 거잖아. 아, 낮에 더우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밤새 켜놓고 있으니까. 낮엔 좀 꺼도 괜찮을 줄 알았죠. 근데 너희가 집에 오면 다시 켜놓잖니? 너도 더우니까 켜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아니, 여럿이 있는 거랑 혼자 있는 거랑 좀 다르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별로 안 덥지 않나. 찬 기운이 남아있으니까. 찬 기운 그게 얼마나 간다고. 요새는 잠깐만 꺼도 더워서 일을 못해. 아, 그래요? 몰랐죠. 근데 그렇다고 집에 사람도 없는데 에어컨을 24시간 켜놓는 건 너무 낭비 아니에요? 집에 사람이 없다는 아들. 집에 혼자서 일하는 박 씨는 사람으로 안 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럼 덥게 있어도 된다는 거야? 이런 일로 아들에게 따지고 있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꼴이 너무 우스워 보이는 듯 했죠. 그런 게 아니라 전기세 때문에 관리비가 30만 원이 넘게 나와요. 하지만 아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에서 전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무조건 뽑아놓는 박 씨였습니다. 아들 내외만 살 때보다 훨씬 전기세를 절약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어컨 켜는 전기세가 아깝다 이거지. 너는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도 잘 모르지 않니? 그냥 아끼려고 그랬던 거지 나쁜 뜻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새애기가 집에 잠깐 들렸을 때도 에어컨 끄고 갔지.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내가 쓰는 만큼 주면 되겠어? 아, 왜 또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에어컨 하나 때문에. 제가 끄면 엄마가 더울 때 다시 켜면 되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니? 내가 지금 더워서 너한테 투정 부리는 거야? 아들은 박 씨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문제였지만 이 문제가 박 씨와 아들 내외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니, 저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냥 같이 나가시면 될 거를. 매일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서 에어컨 펑펑 틀고 그러면서 생활비 부족하다고 그러시고 쌍디귿도 그래놓고 서운하다 어쩐다. 에어컨 하나 때문에 주말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 붙잡고 따지고 계세요. 박 씨는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의 섭섭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얘기가 왜 이렇게 이어진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박 씨의 잘못인 듯 했습니다. 아무튼 에어컨 켜고 싶으면 켜세요. 시원하게. 그런 걸로 눈치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나갔다 올게요. 아들은 그러고는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박 씨는 꺼져 있는 에어컨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온 뒤에도 냉전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서로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각자 생활을 했죠. 박 씨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아기도 이제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힘들긴 하겠지만 어린이집을 보내면 둘이서 충분히 살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필요하지 않으니 아들 내외가 이런 식으로 박 씨가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애둘러 표현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가라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박 씨도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아들네 살림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테니까. 일주일은 있을게. 어린이집에도 하원 시간 좀 늦추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왜 갑자기요? 그냥 너희가 이제는 도움도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고 나도 집에 가서 일도 하고 내 생활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어머니, 혹시 지난번 일 때문에 서운하셔서 그러세요? 뭐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 근데 이게 다 너무 부대끼면서 살아서 그런 거 아니겠니? 나만 집으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문제잖아. 참, 나쁜 뜻 아니었던 거 아시죠? 아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정작 나간다는 박 씨를 전혀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나가신다고요. 그래. 그렇게 말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박 씨는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나 며느리는 꼭 박 씨의 그 한마디를 기다려왔던 것 같았습니다. 겉봐. 내 말 듣기를 잘했지? 그런다니까? 원래 사람이란 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른 법이야. 제일 힘들 때 도와줬으니까 이제 땡이라는 거지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속이 쓰리니까 가만히 있어. 아니 너무 괘씸하잖아. 우리 딸내미 다음 달에 출산하는데 나한테도 은근슬쩍 애 봐달라고 그러더라고. 언니 보니까 나도 딱 결심이 섰어. 무슨 결심? 지들끼리 알아서 잘 키워보라고 해야지 뭐. 애 봐준 공 없다고 그러잖아. 필요할 때만 써먹고 볼일 다 보면 끝이잖아.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니까. 뭘 또 요즘 애들이 다 그래. 그리고 나가라고 한 건 아니야. 내 발로 나온 거지. 어이구. 그게 쫓겨난 거지 뭐. 그냥 멀리 살면서 가끔 좋을 때나 봐. 그게 좋은 거 같아. 그건 박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나온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으니까 말이죠. 원래 살던 대로 1시간 거리에 살면서 가끔씩 도움 필요할 때 도와주고 명절에나 한 번씩 봐야 반갑고 애틋한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린 자식과 부모는 서로 다른 가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정이 섞여 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요. 그래, 좋게 생각해야지. 서로 서운함은 있었고 아직도 마음의 거스러미처럼 남아있는 감정이 있었지만 거리를 두고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가 그렇게 되도록 놔두질 않았습니다. 박 씨가 다시 분가를 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명절을 합해서 아들네를 2번만 만나니 전처럼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도 아닌데
어느 날 아들 내외가 갑작스레 박씨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갑자기 웬일이니? 박씨가 반갑게 맞이하자 아들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아기를 건네받고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저녁 시간대 찾아온 아들네 밥을 차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째 생겼어요. 뭐? 둘째?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첫째와의 나이 차이를 생각한다면 둘째가 생겨도 나쁘지 않은 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때도 둘이서 키우지 못한 아이를 무슨 수로 키워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축하의 말보다 먼저 걱정하는 소리가 튀어나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축하한다. 박 씨는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아들의 말에 덧붙이려던 축하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 좀. 뭐, 설마 둘째도 봐달라는 거야? 아, 물론 합가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따로 살면 섭섭할 일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같이 살고 따로 살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못 들은 걸로 하련다. 나는 또 그 일 못해. 아니에요, 엄마. 말도 끝까지 안 들어보고 매정하게 그래요? 매정하게 들려도 어쩔 수 없어. 너희 결정으로 둘째 낳기로 한 거면 너희가 1, 2년은 고생할 생각은 해야지. 어떻게 자꾸 남이 손 빌려서 애를 키우려고 해. 남이 손이요? 엄마가 남이에요?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요? 장모님도 안 된다 그러시고. 네, 어머니. 일주일에 3-4번만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안 그러면 저희 둘째를 어떻게 낳아요? 맞벌이는 어떻게 하고요? 이제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아니, 그런 계획도 없이 덜컥 둘째를 가졌어? 너희는 너희 자식을 직접 너희 손으로 키울 생각을 먼저 해야지. 아,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첫째 때도 엄마 도움 받은 거잖아요. 그래. 엄마가 너희 도와준 건 아니.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어? 꼭 이 말을 다시 꺼내야 해. 아니,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짧든 길든 이제 상관없어. 좀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키워봐. 그리고 주말이나 이럴 때 가끔 맡기고 쉬고 말이야. 어머니, 어차피 주말에 와서 도와주실 거면 주기적으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좀 클 때까지만이라도. 아니, 너희 집에 간다는 소리는 안 했어. 너희가 애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끔만 와. 내가 할머니인데 그 정도 못 봐주진 않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평화로울 것 같다. 어머니, 아무튼 둘째 임신한 건 정말 축하해. 야무지니까 잘 키우겠지. 엄마, 엄마는 할 말 다 했어. 밥 먹고 갈 거니? 아니요, 그냥 갈게요. 여보, 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씩씩대며 집 밖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 사이가 틀어지는 것 같지만 박 씨는 틀어질 뻔한 부모 사이를 바로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이 결정이 부디 잘못된 것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어디서 자면 되니? 버스를 오래 타서 너무 피곤하다. 무릎도 아프고 얼른 쉬어야겠어. 아, 엄마 이 근처에 호텔 많거든. 거기서 자면 돼. 예약해놨어. 3시간 거리의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에게 혼자서 호텔에서 자라는 아들과 며느리. 뭐? 호텔? 엄마 호텔에서 한 번도 안 자봤지? 그건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게 편하실 거예요.
화장실 쓰는 것도 그렇고 서로 좀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방 많은데 그냥 자면 되는데 왜 그런데 돈을 써? 어머니, 요즘엔 이렇게들 많이 해요. 부모 자식도 그래야 서로 안 불편하고 좋잖아요. 그래, 엄마. 신혼집에서 자면 눈치 없다는 소리 들어.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당황한 어머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 68세 강창임 씨입니다. 25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힘들게 늦둥이 외아들을 키운 강 씨. 아들은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36세가 되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강 씨의 집은 서울에서 3시간 떨어진 시골이었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죠. 서울에 올라갈 일은 1년에 한 번이나 될까 말까 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살아도 말이죠. 특별한 날이 아니면 방문할 일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아직 구경해 보지 못했죠.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명절 때도 보지 못했는데 강 씨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왔다 갔다 해도 왕복 5시간 거리라서 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들 며느리가 저들끼리 잘 살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어떻게 안 좋은데? 오랜만에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강 씨의 무릎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안 좋던 무릎이 최근 들어서 통증이 더 심해진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처 병원에 다니며 가끔씩 주사도 맞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죠. 차라리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 한번 해보던지. 서울? 뭘 무릎 때문에 거기까지 가? 그래도 서울 병원이랑은 달라도 뭐가 다르겠지. 거기선 낫지도 않는다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아들의 말을 마냥 흘려들을 수 없었습니다. 또 온 김에 우리 집에도 들리면 좋지. 아들의 말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아들도 보고 싶긴 했어도 서울까지 가는 것도 고될 것 같았고 신혼집에 놀러 가는 것도 괜히 눈치가 없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죠. 명절 때도 못 내려가서 좀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됐네. 혼자 버스 타고 올 수는 있어? 얘는 엄마가 바보니. 그러면 다음 주쯤 한번 와. 낮에 병원 갔다가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면 되겠네. 그래? 괜히 새애기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가 미리 물어봐. 결혼하고 한 번도 못 봤는데 뭐가 귀찮어. 대신 저녁은 외식하거나 뭐 시켜 먹으면 되지. 그건 괜찮지? 그래. 아무것도 차리지 말라 그래. 알았어. 성주한테는 내가 말할게. 얘기가 어쩌다 이렇게 흘러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강 씨는 아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병원도 가고 아들도 보면 일석이조였죠.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갈 생각에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강 씨는 그 다음 주 금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예약해준 병원에 갔다가 아들네 늦지 않게 가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에 텃밭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가지와 오이를 따서 검정 봉지에 넣었습니다. 서울에 살면 이렇게 밭에 열린 채소를 바로바로 따먹을 일이 없을 테니 아들 며느리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짐이 무거운 만큼 강 씨의 마음도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 걸릴 것이기 때문에 눈은 꼭 감은 채였죠. 몇 시간 뒤 서울에 도착한 강 씨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택시 탈 일이 없었겠지만 복잡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병원까지 찾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 있을 아들을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릎에 주사를 맞고 나오자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왔어? 지금 정문이야. 생각보다 엄청 일찍 끝났네. 그럼 내가 메시지로 주소 보낼 테니까 택시 타고 가 있어. 나랑 성주는 퇴근하면 7시는 될 건데. 시간이 많이 남네. 근처에서 기다릴게 걱정 말어. 집 근처에 카페 많거든. 들어가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있어. 그래. 천천히 일 보고 와. 서울에 온다고 너무 서둘러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돌아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택시를 타니 택시비는 많이 나갔지만 괜히 서울 거리를 헤매고 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 내외에게 줄 선물을 사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올려다보고 있자니 무언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전세였고 강 씨가 큰 보탬이 되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서울에서 이 정도로 자리 잡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7시가 되기 전에 도착했고 주변을 산책하고 있던 강 씨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아늑하고 좋다. 평생 주택에서만 살아온 강 씨는 깔끔하고 아늑한 신혼집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소파에 좀 앉아 계세요. 음식은 배달시켰어요. 그래. 알았다. 네. 화장실은 여기고요. 저희는 씻고 나올게요. 며느리와는 몇 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강 씨도 아직은 며느리가 어려웠으니 며느리도 다르지 않을 듯 했습니다. 가까이 살며 자주 봐야 친근해지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이럴 때 보면 자식과 너무 멀리 살아도 좋은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사돈은 1시간 정도 떨어진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온 지 오래되자 몸도 녹초가 됐습니다. 아, 이거. 가지랑 오이 따왔어. 직접 농사 지은 거라서 맛있어. 아, 가죠? 엄청 맛있으니까 나중에 무쳐 먹던지 해.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엄마, 성주 요리 못해. 가지도 안 먹고. 아, 그래? 요즘 사람들은 가지 안 먹나? 엄마가 해주던지. 아,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강 씨는 괜히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멋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밥도 잘 안 해 먹는다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온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습니다. 요리해서 먹으라고 강요하는 줄 알까봐 서둘러 말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데 요리 못할 수도 있지. 오이는 그냥 잘라서 먹어. 가지는 못 먹으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엄마가 해주라니까. 아이고 됐어. 좀 가만히 있어 이놈아. 오이만 먹을게요, 그럼. 그래. 강 씨는 가지를 다시 비닐에 넣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 눈치가 보였는데 아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신이 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달 온 음식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사실 오빠가 갑자기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아 그래? 정국이가 너랑 상의 안 했어? 그냥 오신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는 걸 온다고 하지 간다고 해? 뭐 너는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허락. 장모님도 자주 오시는데 뭘. 그러니 며느리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안사돈 편하게 드나드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불편할까봐 안절부절하던 강 씨도 약간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방문을 가지고 며느리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괜히 강 씨가 민망하게 말이죠.
강 씨도 조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성주야, 예약했어? 아까 했어. 뭘? 아, 여기 근처에 호텔 많거든. 예약했으니까 엄마 호텔에서 자. 뭐? 호텔? 아들네 집에서 잘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호텔을 예약했다는 말에 강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호텔에서 한 번도 안 잡았지? 그건 그런데 이참에 한번 잡아. 엄마도 우리 집보다는 밖에서 자는 게 낫지 않아? 네, 어머니도 그게 편하실 거예요. 아니, 여기 방 많은데 그냥 자면 되는데 왜 돈을 써? 아이도 없는 신혼부부라 남아도는 게 방인 것 같은데 굳이 나가서 잘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온 홀어머니를 바깥에서 재웠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해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강 씨가 당황스러워하고 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이렇게들 많이 해요. 그래야 서로 안 불편하고 좋대요. 그래, 엄마. 나도 처음 들었을 땐 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성주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가 싶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편하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자꾸 불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아들 며느리의 신경이 쓰였습니다. 불편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니 가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엔 휴가도 호텔에서 보내는 사람 많아. 그러니 여기 근처라서 내가 데려다 줄게. 알았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차키를 챙겼습니다. 이 식사 자리가 끝났다는 말을 대신했죠. 강 씨도 아들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 뵐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호텔에서 혼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야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70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강 씨가 과연 혼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내가 메시지로 예약 내용 보내줄 테니까 호텔 들어가서 보여주면 돼. 혼자 할 수 있지? 차 돌리기 힘들어서 바로 갈게. 아들은 호텔로 보이는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니, 나 혼자? 에이, 엄마. 들어가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 자, 화면 켜줄게. 아들이 메시지 화면을 강 씨 휴대폰에 띄워줬습니다. 강 씨는 그 휴대폰을 꼭 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아들은 손을 흔들고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호텔 입구에 서서 강 씨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유흥업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가 잘 곳은 말만 호텔이었지 근처에 있는 호텔들이 죄다 모텔들이었습니다. 이름만 그럴싸했죠. 으슥해 보이는 골목이 무서워 보여 얼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와 웬 기계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기계를 보니 꼭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하는 기계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것저것 눌러보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봐야 하나 하는데 호텔 입구로 웬 젊은 연인이 들어왔습니다. 강 씨도 놀랐고 들어오던 연인도 흠칫 놀랐습니다. 호텔 안에 웬 할머니가 서 있으니 당황스러울 만도 했죠. 젊은이들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서 있었습니다. 강 씨가 기계 주변을 얼쩡거리고 있자 그중 젊은 남자가 힐끔거리더니 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2층 가시면 카운터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강 씨는 젊은 연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무척이나 어색하고 민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꾸만 쳐다보는 것을 보니 여긴 자신 같은 사람이 올 만한 곳이 아닌 듯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더니 카운터가 있었고 그곳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왠지 안도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보냈던 메시지를 보여주니 웬 카드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게 키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올라가서 401호 문에다가 카드 갖다 대시면 돼요. 강 씨가 영 못 찾아갈 듯 했는지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눌러주었죠. 우여곡절 끝에 401호 안으로 들어선 강 씨. 진이 빠졌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엄마, 잘 들어갔어?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 불이 안 켜진다. 불이 왜 안 켜져? 카드 넣었어? 그 문 옆에 보면 카드 넣는 데 있을 텐데. 문 열 때 썼던 카드를 꽂아 넣어. 그래? 찾아볼게. 끊어봐봐. 결국 강 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불을 켤 수가 있었습니다. 방안을 둘러보니 아무리 좋게 말해도 강 씨가 TV에서 보았던 호텔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좋은 데서 하룻밤 자보라더니 좋은 말로 포장해도 그런 좋은 호텔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거나 나쁘거나 하도 진땀을 뺐더니 즐기고 말고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이 시간까지 온통 낯선 곳, 낯선 행위. 충분히 어지러울 만했죠. 간단히 씻고 누우니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모처럼 아들네 온다고 설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아침이었는데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강 씨. 호텔에서 자야 한다는 말을 미리 들었다면 강 씨는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호텔에서 자면 좋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도순 아들네에서 하룻밤 잘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호텔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꼭 내가 불편한 존재라서 이렇게 선을 긋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며느리랑 제대로 상의도 안 하고 자신을 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편했을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한다니까 자신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빈 방이 2개나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강 씨는 너무 고요한 방에 누워 있으니 조금 외로웠습니다. 아니야. 따로 자면 서로 신경 쓸 것 없고 좋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 뭐.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혼자 있으니 괜한 청승을 떨게 되는 거라면서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을 하고 일찍 호텔을 나왔습니다. 터미널까지 데려다 줄까? 아니야. 번거롭게 뭘. 알아서 갈게. 알았어. 조심히 가. 아침밥 먹고 가라는 빈말도 안 하는 아들.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왔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혼자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 씁쓸했습니다. 아니, 언니 혼자서 그런 모텔에서 잤다는 거야? 어머머, 요즘 애들 무섭다. 동네 동생에게 말하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부모가 둘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 엄마를 어떻게 혼자 바깥에서 재워? 그것도 모텔에? 호텔이라고 써 있었어. 아, 주변이 전부 모텔이었다며?
무슨 호텔이 그런 데 있어? 삐까뻔쩍한 곳으로 가라 그래도 나 같으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뭐, 다들 그렇게 한대. 요즘 세대들은 서로 안 불편하려고 부모한테 호텔 잡아주고 그런다더라. 강 씨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변명조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 나도 애들 보러 서울 가면 애들 집에서 자고 오는데? 아니,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언니는 안 가겠다 그래야지 왜 갔어? 나도 미리 알았으면 굳이 안 갔지. 그래도 서로 그게 편하다면 내가 적응해야겠지 뭐. 참, 나는 그래도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아들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보나마나 며느리가 그러자고 했겠지 뭐. 뭐 며느리만의 생각이겠어? 정국이도 내가 좋아할 거라고 그러던데 뭐. 너무 세대 차이 난다. 우리도 부모들이랑 차이가 나긴 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좋게 생각해야지 뭐. 집에 오라고 한 게 어디야. 덕분에 호텔에서도 잡았다. 만약에 내 아들이 나한테 밖에서 자라고 했으면 나는 거기서 고함이라도 쳤을 거야. 아이고, 너는 나보다도 젊은 애가 구시대적 발상이야. 참나, 그래도 예의가 있고 정이 있는 거지. 그런 게 신세대적 발상이면 나는 신세대 안 하고 말어. 부대 끼면서 가족 간의 정도 생기고 하는 거지. 요즘 애들은 그런 건 다 마다한다고. 그러다 보면 부모도 싫고 형제도 싫고 나중에는 남편도 싫고 부인도 싫고 그렇게 이혼하게 되는 거야.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런데 언니는 적응한다고 치는데 그걸 물어봤어야지. 며느리 친정에서 와도 호텔에서 재우냐고. 뭐? 그런 걸 뭐하러 물어봐? 경기도 사니까 뭐 당일에 돌아가던가 호텔에서 자던가 하겠지.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강 씨도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나만 잘하고 하겠나 싶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 여동생의 아들이 한 달 뒤에 서울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이 결혼식이라 토요일 오후에 올라가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들네가 아니라 여동생의 집에서 말이죠. 우리는 안 가도 되는 거지? 그래. 엄마만 갔다 올게. 그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올 거야? 아니, 엄마는 이모네서 잘 거야. 예식 끝나고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일요일에 점심이나 먹을까? 강 씨도 그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낮에 잠깐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다시 내려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예식이 끝나고 여동생 차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물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나고 얼마 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는데 웬 중년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강 씨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상대방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랜만에 봬요. 어쩐지 낯이 익다 했더니 안사돈이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엄마. 장모님 와 계신 걸 말을 안 했네. 강 씨는 조금 어색했어도 오랜만에 보는 안사돈에게 반갑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주말이라 놀러 왔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안사돈과 조금 이야기해 보니 그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행색이 지금 놀러 온 사람의 행색이 아니었죠.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아, 저희 남편이 갑자기 며칠 출장을 가는 바람에 혼자 있기 외로워서 그저께 왔어요. 우리 딸이랑 사위도 볼 겸.
오늘 밤에 돌아갈 거예요. 아, 여기서 주무셨구나. 네, 저기 작은 방에서요. 강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요즘은 부모가 오면 다 호텔에서 자고 그런다던데. 아, 맞다. 지난번에 호텔에서 주무셨다고요? 어우, 좋으셨겠다. 요즘 애들 참 똑똑해요. 이런 방법이 다 있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집 식구들 바글바글 와서 자면 미쳐버리잖아요. 아, 전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근데 식구라곤 저밖에 없기도 하고 미칠 것까지야. 어머, 혹시 서운하신 건 아니죠? 아무래도 친정엄마랑은 또 다르잖아요. 좋게 생각하세요.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우리 때도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곳에서 이틀 묵었다는 안사도는 강 씨가 왜 서운한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희 엄마 그런 걸로 서운해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성주 덕분에 생전 처음 호텔에서 주무셨는데요, 뭘. 그러게, 혼자 좋은 시간 보내셨겠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호텔에서 자보겠어요. 안사돈보다 아들이 가장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안사돈도 그것이 맞다고 하는데 강 씨 혼자 서운하다고 하는 것도 이상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혼자만 열내봤자 예민한 시부모 딱지만 붙고 말겠죠. 아이고, 말을 말자. 그냥 앞으로 안 오면 될 일이야. 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면 그냥 자신이 있는 시골에서 지금처럼 거리를 두면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굳이 힘들게 서울까지 올라와서 마음 상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 씨와의 다짐과는 다르게 아들은 그 거리를 좁히고 싶어 했습니다. 1년쯤 뒤에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이죠.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친정엄마가 챙기겠다며 안사돈이 한동안 아들네에서 살면서 애도 봐주고 살림도 봐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3,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강 씨가 아침 일찍 올라가서 아이와 며느리 얼굴을 보고 오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곧 사돈 식구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것마저도 몇 시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본 것은 그때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주를 본 것은 안사돈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였습니다. 아기를 보러 오라는 아들의 말에 강 씨는 마음이 설레어 또 주말에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올라갔죠.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훌쩍 커져 있는 모습에 신기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예뻤죠. 그리고 오후가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려는 강 씨를 아들이 붙잡았습니다. 엄마 벌써 내려가게? 좀 더 있다가 자고 가지? 조금 더 있다가 가세요. 지난번에 그 호텔도 예약해드릴게요. 조금 황당한 심정이었습니다. 역시나 강 씨는 호텔행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런 기분을 감추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가마. 왜 그냥 가? 나 할 말도 있는데. 왜 그냥 까냐니? 또 호텔에서 자기 싫어. 왜? 안 좋았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편히 집에서 자려는 거야. 지금 버스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혼자 뭐하러 잠만 자려고 거길까? 호텔이 싫으면 여기서 자는 건 괜찮아.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강 씨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찔린 아들은 하던 말을 다시 쏙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불편하게 뭐하러 그래. 집이 편하시대잖아.
어머니는 참 좋은 호텔 놔두시고 여기서 주무시려고 하세요. 강 씨는 그 말을 듣곤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것저것 서운한 게 있었어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말하지 않았더니 아들 며느리가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내가 자면서 돌아다니기라도 하니? 아니면 새벽에 너희한테 물이라도 떠오라고 해? 무슨 하룻밤 자면서 시집살이라도 시킨다고. 근데 그런 거 다 이해한다 쳐도 말이야. 정국이 너는 장모님은 집에서 재우고 나는 바깥에서 재워? 하려면 똑같이 하던가. 그러면 엄마도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아니, 바깥이라는 말은 좀 그렇다. 호텔에서 자면 좋지 뭘 그래. 자꾸 호텔 하는데. 지난번에 갔던 곳도 좀 이상한 곳이었어. 주변 분위기도 안 좋고. 아, 그건 몰랐어요. 그럼 다른 데라도. 아니, 안 자고 그냥 내려갈 거니까 잡지 말어. 집에서 자는 게 더 편해. 그건 원하는 대로 해 그럼. 근데 할 말이 있다니까 그러네. 아들이 무심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지 할 말만 하는 것을 보니 왜 강 씨가 서운한지는 이해하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이제 성주도 복직해야 되는데 장모님이 여태 봐주느라 좀 힘드신 모양이야. 내년까지 엄마가 좀 봐줄 수 있을까? 한 1년 정도만 봐주면 어린이집 보낼 때 되니까.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모자란 아들 때문에 강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서울에 있는 애를 봐줘? 와서 보면 되지. 아니, 엄마 애기 보고 싶어 했잖아. 이제 겨우 2번밖에 못 봤고. 겨우 2번밖에 못 본 이유가 자신인 줄은 모르는 아들. 그리고 여태 장모님이 고생하셨으니까 엄마가 좀 봐줘. 그건 좀 힘들겠다. 거절할 줄은 몰랐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왜? 애도 그럼 호텔에서 살면서 봐줘야 하니? 뭐? 호텔. 그건 아니지. 그럼 여기 들어와서 애 봐주라는 거야? 아, 그것도 아니지, 엄마. 근처에 방 하나 얻어주려고 했는데. 왜? 아, 엄마 그게 서운하구나. 호텔 때부터 삐져 있었구나? 강 씨가 서운한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들 집에서 자고 싶어서 호텔이 좋지 않아서 서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신을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던 것이었죠. 며느리는 남인이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챙기지 않으니 며느리도 굳이 나서서 챙길 필요가 없었겠죠. 누가 여기서 자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니? 너희가 내가 덮어놓고 불편하니 여기는 넘어오지 말아라 하는 것 같아서 섭섭한 거야. 불편하면 얼마든지 당일에만 봐도 되고 바깥에서 자도 좋은데. 그럴 거면 양쪽 다 똑같이 해야지. 며느리가 남이듯 사위도 남이잖니. 어째서 시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폐를 끼친 적도 없는 나를 이렇게 홀대해? 아니, 같이 있으면 성주가 아침밥도 차려야 되고 신경 쓰이잖아. 장모님은 안 그러잖아. 내가 언제 뭐 차려달라 그랬어? 아니, 애초에 내가 여기로면 얼마나 온다고? 너희는 인정머리도 없니? 그리고 정국이 너는 그걸 넘어서서 바보 천치야 이놈아. 바보? 아니, 부모 자식 간에 거리를 좀 두고 살래잖아. 요즘 TV나 인터넷 보면 다 그런 얘긴데 엄마도 이제 좀 맞춰서 살아야지. 강 씨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충고 새겨들으마. 그리고 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강 씨를 다시 한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대답을 제대로 안 했잖아. 애기는 봐주는 거야, 마는 거야? 많은 거지 그럼. 네 말대로 너희와 내 거리는 3시간이 딱 좋은 것 같다.
내가 너희 불편하게 할 일도 없고 말이야. 가끔씩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당일에 왔다가 당일에 가마. 아니, 애기를 그러면 누가 봐줘? 하나도 안 불편한 처갓집에 부탁해봐. 강 씨가 뒤돌아서자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설마 이대로 갈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엄마. 왜 그러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내가 더 서운하다, 엄마. 엄마가 손주도 못 봐줘? 그럼 내가 근처 방에 살면서 너희 애기 봐줘야 해. 너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나 불편해할지 모르니까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면서? 부모니까 그래야 해? 그래, 우리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너도 서운하고 나도 서운한 것 같다. 얼른 내려가야지 안 되겠네. 마음이 안 좋으니 말도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강 씨가 예민하게 구는 건지, 이렇게 서운해 할 일도 없는 것인지, 강 씨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죠. 아들이 말 한 번 잘했습니다. 그 거리가 처음부터 중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강 씨가 아들에게 다가갔더니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요. 강 씨는 또다시 홀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기쁘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오고 있지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강 씨는 볼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서울에 발걸음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